논술은 공식이다. 네, 안녕하세요. 탑논술 논술 강사 배우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강대의 대표적인 문제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강대의 전반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학교고, 근데 그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정확하게 서강대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글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논제의 요구사항들이 막 숨겨져 있다라는 거. 게다가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사실 좀 서강대 관계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서강대 측이 공개하는 모범 답안의 눈높이가 썩 그렇게 정말 그렇게 써서 합격을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논제의 요구사항들을 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신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너무 좀 기계적으로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의 순서적으로 답안을 쓰기보다는 그 제시문들 간의 상호 연관관계, 상관관계, 인과관계 등을 좀 고려를 해서 답안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은 참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시고 또 이제 항상 우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탑논술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 오시면은 자료들 늘 저희가 이제 공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논제로 들어갈게요. 자, 논제만 봐도 풀기 싫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한 두 논점을 나에서 봐. 자, 나, 다, 라, 마, 봐. 5개의 제시문이네요. 자, 거기서 찾아서 정리하고 이를 논거로 활용해서 국가가 가해 문제를 해결할 때의 어려움을 논의한 다음에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뭡니까? 자기 견해를 논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 견해라고 하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서 정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자기 생각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큰일 납니다. 자, 왜냐하면 말이죠. 여기서의 자기 견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반영되어 있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즉, 문제점을 뒤집으면 바로 해결 방안이 되겠죠. 따라서 아주 창의적인 자신의 견해라기보다는 이 바운더리 내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제시문은 바로 뭐냐면 가입니다. 가. 그죠? 뭐니 해도 이 가에서 뭔가 쟁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후반부의 논제를 보면 국가가 가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라고 이제 규정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뭔가 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제자가 정해놓은 일종의 어떤 대전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어려움들이 있대요. 그죠? 일단 어떤 어려움들? 나, 다, 라, 마, 바에서 두 논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제시문 나, 다, 라, 마, 바 5개의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두 토막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균관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에서 만약에 분류 문제를 낸다면 이때는 아름답게 5개의 제시문이니까 2대 3 또는 3대 2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자, 우리가 오늘 지금 같이 공략을 하고 있는 대학은 서강대입니다. 어떤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는 학교겠죠. 따라서 2대 4, 3대 2라는 고정관념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1대 4 또는 4대 1로 나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정리하자면 가를 요약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글자 수가 800에서 1000자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세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가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다 실어서 한 3, 400자로 요약을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요. 따라서 최대한 가는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팁을 좀 알려드렸죠? 자, 이렇게 요약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관형절, 뭐뭐 하는 제시문 가는 뭐뭐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 뭐뭐에 대해
뭐 역설하고 있다, 뭐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관형절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은 철저하게 제시문의 팩트 중심으로 좀 가지고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요약문의 서술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 제시문의 취지, 즉 뭐 주장하는 것인지 비판하는 것인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인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이제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가를 한번 요약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가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한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어떤 논점 또는 뭐 난관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다라마 바를 두 편으로 가르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다라마 바를 두 편으로 쪼갤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다라가 한 편이고 마바가 한 편이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 알죠? 나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마 얘기하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자, 그들 중에서도 가장 필두에 설 수 있는,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 대장 제시문이 있을 겁니다. 그 제시문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나머지 제시문들과의 관계를 좀 염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연습은 여러분들이 사실 성균관대의 1번 분류 문제를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대의 시그니처 유형이 바로 1번 문제, 제시문들 5개, 6개 쫙 주고 두 패로 분류를 시키죠. 자, 그런데 기계적으로 그냥 가나다, 라마바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그들의 어떤 주제의식을 찾아서 제시문들을 적절하게 섞는, 배합을 하는, 유기적으로 배열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한데, 자, 어쨌든 그런 어떤 성의를 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두 가지 입장이 가를 바라보는 어떤 문제 지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 방안을 찾는 건데, 자, 한번 보죠. 그러면 유형을 분석을 좀 하자면 일단은 당연히 해석의 근거를 둔 요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입장으로 5개의 제시문을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근데 이제 제시문들이 딱 떨어지게끔 출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조금 무관해 보이는 제시문과 문제 상황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유추의 기술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제시문 뭐뭐뭐뭐 하는 제시문 바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자, A와 B가 범주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해결 방안은 뭐 일치한다. 이런 식의 어떤 유추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문제가 요구하는 자기 견해라고 쓰고 우리는 해결 방안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자, 해결 방안까지 도출을 할 겁니다. 자,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개의 제시문이 2대3, 3대2로 분류가 될 수도 있지만, 자, 1대4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대1로 나뉘니까 4개의 제시문의 그 덩어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뒤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하나 이게 1에 들어가는 이 제시문의 분량이 너무 적으니까 얘를 막 늘려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역시나 글자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해결 방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량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제 분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에서 다루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하기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나에서 바를 두 가지 관점인 A와 B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관점, 즉 A 관점을 가와 연결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한계를 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관점을 또 가와 연결을 하고 똑같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한 다음에, 자,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데, 자, 중요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 두 가지 문제, 제가 논제로 다시 좀 올라갈게요. 자, 이 두 가지 문제 있잖아요. 자, 두 가지 논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어디서 출발을 합니까? 가라고 하는 한 가지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결 방안도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각각 얘기하시지 말고 둘을 인과로 좀 엮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뭐냐면 나다라마 바가 얘기하는 두 가지 쟁점, A와 B라는 쟁점 속에서 A의 해결 방안, B의 해결 방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선행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어떤 쟁점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어떤 인과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이끌어내시는 게 이러한 문제를 푸는 굉장히 잘 쓴 답안으로 여러분들이 포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가제시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PPT가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건 형식이라는 거 아시죠? 저희 이제 블로그나 홈페이지 오셔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가는 지금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가 된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경쟁을 통한 효용의 극대화, 효율의 극대화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어떤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습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시점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경쟁 자본주의가 아니라 독점 자본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수저 논쟁들 있죠. 금수저, 흑수저 이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적 양극화라든가 자본주의가 가져온 어둠이겠죠. 빈부의 격차의 심화를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겠죠. 자, 칼 막스는 말입니다. 복지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이런 어떤 자본주의를 떠받들고 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누가 보호를 하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시문의 이제 후반부를 가게 되면 결국 그 역할을 누가 담당을 해야 되냐면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시문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구성원이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복지를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를 결국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어떤 얘기입니까? 가에서 우리가 추출해야 될 팩트들은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당연히 빈부의 격차라든가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개인의 몫이 아니라 당연히 누굽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제시문가는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제시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쟁점을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 어떤 한계, 어떤 난관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과정의 공부를 좀 충실히 학습을 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예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분배 아닙니까? 국가가 나서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인데, 재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과연 이게 공정한 재분배인가에 대한 어떤 논쟁도 굉장히 많겠죠. 또 어떤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까? 당연히 복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복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 어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또 과거에 우리 급식, 무상급식 문제로도 이제 대두가 되었듯이 과연 이 복지를 선별 복지를 해야 될 것인지 보편 복지를 해야 될 것인지 등등의 아주 교과서적인 담론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시문들을 보면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두 가지 쟁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제시문 보시면은 요거 이제 최영하 선생님이 쓴 질병과 가난한 삶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 최영하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서울에 시립 서북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립 서북병원이 가장 빈민들, 가장 좀 가난하신 분들, 그리고 또 노숙인들이 많이 좀 혜택을 보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아마 결핵이라는 병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후진국형 질병이죠. 그래서 이 결핵에 걸리게 되면 국가가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치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전염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최영하 선생님은 노숙인들의 결핵을
오랜 시간 동안 돌보고 치료를 했던 그런 대표적인 슈바이처 같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을 쓰세요. 자,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이미 노숙인들을 위한 공공과 민간단체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많은 사회적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래요. 민간단체나 공공, 어떤 영역에서의 노숙인 지원 사업은 날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대상자인 노숙인들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노숙인들이 사회로 통합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는 점점 관행적으로 흘러서 생명력 없이, 즉 영혼 없이 아주 기계적으로 대할 수 있겠죠. 사람들을 당연히 경무에 치이다 보니까 말이겠죠. 자,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대상자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적당히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제도가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과연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후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과정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밥을 주고 같은 방을 지원해줘도 때로는 그 서비스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자, 인격 모독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라든가 먹을 걸 주는 차원, 이분들이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이고 단순히 어떤 생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멸시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시문 나가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앞서 우리가 뭐였습니까? 국가가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과연 영혼도 투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공감이 전제된 그런 어떤 복지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제시문을 보면 아마 이거 아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시문 딱 봤는데, 나 아는 거야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논술 또는 면접 공부를 꽤나 하신 분들인데, 자, 맹자의 양요양편에 나오는 제나라 선왕과의 대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나 이거 모르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위기의식 가지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말이죠. 너무 유명한데 이게 지금 논술에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됐고요.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문항에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거죠. 제나라에 선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좋은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맹자 선생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제가 듣기로 그 왕께서 예전에 흔종을 위해서 끌려가는 소를 보고 애처롭게 여겨서, 불쌍하게 여겨서 그 소를 풀어주라. 그리고 흔종 의식을 소가 아니라 양을 갖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측은지심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흔종이 뭐냐면 말이죠. 종 아시죠, 여러분들? 종, 벨, 그죠? 종을 완성하고 나서 일종의 어떤 관습적인, 관례적인 어떤 의식인데, 소를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희생양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를 한 마리 죽여서 그 소의 피를 가지고 종을 다 적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관습입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고대 중국의.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소도 알잖아요.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자, 근데 그 소의 어떤 애처로운 그 눈빛을, 제나라 선왕이 그 소와 눈이 이제 마주친 거 아닙니까? 아이 컨택을 한 거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쟤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흔종 의식은 해야 되는데 뭘로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소보다는 좀, 작은 동물인 양으로 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시문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부분을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출제 의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냐면 지금 딱 요 장면까지만 출제를 하게 되면 말이죠. 이제 사실 요 뒤에 보면 이제 맹자가 그 선왕에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말이죠. 이 후반부에서 이제 맹자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소의 어떤 그 슬픔을 이해하고 연민하고 공감할 줄 아는, 즉 측은지심을 가진 임금님께서 왜 백성들의 그 슬픔과 고통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결국 당신은 좋은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왜 못 부정문과 안 부정문 있잖아요. 그죠? 흔히 학생들이 뭐 숙제했어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숙제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숙제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는 못 부정문이 아니라 뭡니까? 안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맹자가 아주 뭐 이렇게 제나라 선왕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선왕이 비판받아 마땅하죠. 자,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관계에만 집착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거니까 되게 어리석은 거고, 정말 이런 건 필부의 어떤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나라 선왕을 충분히 옹호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공감의 어떤 가치죠. 그 죽음 앞에서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소의 모습을 보면서 뭐 소는 당연히 뭐 죽여도 되지 뭐 관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동물의 어떤 그 슬픔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라는 것은 참 어떤 측은지심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이 많이 좀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그 수능 공부 하시다 보면 우리 레비나스라는 그 철학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레비나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리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말이죠. 그 초창기의 윤리는 공동체의 윤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너는 윤리적이다 윤리적이지 않다를 갖다가 아주 폭력적으로 규정을 했었죠. 거의 중세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서 그 윤리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이 되죠. 개인이 됩니다. 이 개인이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판단하는 단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오게 되면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 현대로 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그 윤리의 주체는 개인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타자,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이 겪는 고통, 즉 공감 능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 평생 동안 고통의 윤리학, 그 다음에 타자의 윤리학,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제시문은 많은 시험 문제에서 레비나스와 연계가 된다거나, 또는 최근 가장 뭐 핫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의 들레즈 같은, 그러니까 타자는 나의 어떤 불완전함을 채워주는 존재다 이렇게 강조하는 들레즈 같은 철학자와도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좋은 지문이죠. 따라서 이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추출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그런 어떤 타자의 어떤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다는 앞서 최영하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복지의 대상자들, 복지의 수혜자들을 단순히 어떤 그런 존재로 보지 말고 인격적인 대우, 인간적인 공감이 전제돼야 된다, 선행돼야 된다라는 내용과 어느 정도는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시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 제시문은 주요섭 선생님의 미운 간호부라고 하는 수필의 일부분인데 내용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아이가 죽었어요. 그죠?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시신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엄마가 왔죠. 자, 그동안 죽은 애는 이미 시체실로 옮겨가 있었다. 부모는 간호부더러, 그러니까 옛날 지문이니까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부라고 하네요. 간호부더러 시체실을 알려달라고 청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시체실은 자물쇠를 다 채우고 아무도 없으니까 가보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간호사는 톡쏘아 말해버린 거예요. 이게 실증난 듯한 목소리죠. 자,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애를 혼자 두고 방에 자물쇠를 채워요? 라고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라는 거예요. 그쵸? 딸이 죽었는데, 딸이 죽어서 그 죽은 시신을 보려고 왔는데, 간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시체 안치소에다가 넣어놨고, 뭐 업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물쇠를 채워놨으니, 가도 못 볼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얼마나 그 어머니가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대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하죠? 아니, 죽은 애 혼자 두면 어때요? 라고 톡 쏘는 간호부의 목소리는 얼음같이
싸늘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읽어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해야 될 대상은 바로 뭐냐면 간호사죠, 간호사. 간호사, 의료인입니다. 자, 당연히 간호사, 의료인은 누구를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베풉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라 뭐죠? 산 사람을 죽지 않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이분들의 뭐 1차적인 어떤 책무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간호사의 어떤 소관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시체 안치실에다가 아이를 가져다 놓은 거고, 업무 시간에 다 끝나고 잠실 채워놨는데 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보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 간호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간호사는 큰 잘못을 했죠. 이 제시문에서 본다면 누구에게 잘못했습니까? 자, 간혹 이제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려보면 아이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아이를 2번 죽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간호사의 실수는 아이에게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아이를 잃은, 아이를 상실한 어머니의 슬픔에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에 제가 한낱 이런 논술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언급하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뭐 큰 세월호라든가 이런 어떤 큰 아픔을 겪으신 분들에게 아니 보상해줬잖아, 보상 받았으면 됐지 뭘 그걸 갖고 더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공감 능력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 제시문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두 제시문과 어떤 관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와 다 제시문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 대상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럼 이건 바로 그 공감이 결여된 어떤 비인간적이고 몰인간적인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발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5개의 제시문 중에서 말입니다. 나, 다, 라마가 같은 편으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2 제시문이 과연 어떤 유사점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 그 다음 제시문은 자, 이 헤겔의 정신 분석, 그 정신 현상학에 대한 어떤 제시문인데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헤겔 선생님이 쓰신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제시문이 출제가 됐는데, 자, 여기선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다 읽는다기보단 말이죠, 이 부분만 좀 추출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부자가 그런 교만한 생각을 안고 한 끼니의 식사를 베풀 때마다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그 자체를 휘어잡고 그의 마음속까지도 임의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나머지 부자는 상대방의 내면에 일고 있는 분노를 간과하고 만다 돼 있죠. 여기서 부자는 바로 뭡니까? 어떤 시혜를 베푸는 그런 어떤 복지를 베푸는 어떤 주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방은 그 복지의 어떤 수혜자로 이제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상대를 리스펙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이런 어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 왜 앞에 나 제시문 후반부 말미를 보시면은 똑같은 밥을 제공하고 똑같은 방을 제공해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그 부분과 좀 연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봤던 4개의 제시문이 모두 같은 맥락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물질적인 어떤 지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교감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마지막 제시문만 덩그렇게 남게 되는데, 자, 이 제시문 아마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바로 로버트 노직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노직이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면 개인이 공정하고 어떤 절차적인 문제 없이 자신의 부를 획득을 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분배를 유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분배 정의에 관한 원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디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재분배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누가 얼만큼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만 주목을 하는데 이 필자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왜 주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간과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전혀 그들의 어떤 권리를 무시당한 채 뭐 하게 됩니까? 개인의 소유물을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분배의 어떤
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유의 어떤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제시문가는 뭐였죠?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어떤 불평등한 문제, 즉 사회의 어떤 경제적 약자들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의 어떤 논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국가가 이런 어떤 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난관이 있다라고 이 문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제시문들을 가지고 그 두 가지 난관을 한번 끄집어내봐라 라고 했었는데, 우선은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나다라마로 대변되는 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복지 수혜자들을 진심으로 그들의 어떤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적인 복지를 중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첫 번째 입장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시문. 이 분배 정의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갖다가 자발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로 강제로 국가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재원 확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안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때 말입니다. 당연히 이제 가를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야 되겠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러한 어떤 가의 복지는 제시문 나다라마 바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게 된다. 이런 어떤 연결문을 하나 써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를 먼저 언급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4대1로 지금 쪼개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간단한 바를 먼저 얘기를 하시고요. 자, 바는 어떤 내용이었죠? 재원 확보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국가가 강제적으로 주도하는 그 복지 정책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우려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 바를 먼저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편이라는 접속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누굴 얘기합니까? 나다라마를 얘기하는데, 이때도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금 나다라마 중에서 라와 마는 나가 강조하는 것이 결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발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나를 좀 여러분들이 대장 제시문으로 필두에 내세우시고요. 그 나와 다를 동일시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에서 그 선왕이 흔종 의식의 어떤 희생양을 소가 아니라 양으로 대체한 것은, 즉 그런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 타자의 어떤 그 슬픔,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전제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나와 다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결여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바로 뭡니까? 라와 마를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우선 가를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한 다음에 마지막 바 제시문을 언급하고 한편이라고 하면서 나다라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부는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안을 기술을 하는 건데, 자, 이때 해결 방안은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두 가지를 따로 국밥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가 선행이 되었을 때 당연히 이 또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갈 텐데, 이때 제가 역시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우선 지금 나다라마로 얘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로 넘어가냐면 이 나다라마가 얘기하는 점, 즉 인격적인 어떤 대우, 인간적인 공감이 선행돼야 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 즉 복지정책의 집행자인 국가나 또는 정책 담당자 또는 일선에 있는 이걸 뭐 집행하시는 분들 또는 실천하시는 분들의 의식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 구조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런 어떤 복지의 수혜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해결 방안을 끌고 가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선행이 되었을 때 앞서 바가 지적한 재분배의 재원 확보에 대한 어떤 반발, 거부, 자유의 침해가 아니냐라는 어떤
의문 섞인 눈초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 사회적 구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이 또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식의 인과적인 형태로 답안을 서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역시나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하는 논술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블로그 오셔서 기본적인 그 도식화되어 있는 자료와 그 다음에 가이드 답안 같은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